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많이 춥죠?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오늘 할 차례는 이제 금융론을 이제 지난주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오늘도 이제 좀 복습을 할 텐데, 오늘은 복습을 투자론부터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타이틀만 적어 드릴게요. 그 타이틀 아는 것도 괜찮죠.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오셨나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저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가장 어려운 파트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두 개 파트가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려운 파트는 일단은 저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셔야지,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깊게 알려고 하시다 보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좀 가볍게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주에 공부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 주에 총론했고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개념,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 했고요. 다음에 부동산을 분류를 했죠. 다음에 부동산 특성하고 부동산 속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성이나 속성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랬죠. 이거는 너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고요. 요 두 개 위주로 정리하시라고 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 강론을 했어요. 이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 1장이 경제론이었어요.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이라는 주제가 있고 경기 변동이라는 주제가 있었죠. 이 중에서 경기 변동은 한 문제 정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주제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수요 공급의 개념 해서 여기는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느냐,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느냐.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라는 단어와 수요 변화라는 단어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느냐, 그 재화의 가격 이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느냐. 다음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느냐,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느냐.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왼쪽은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같은 곡선상에서, 이거는 선의 이동, 세로의 선을 그려야 된다 그랬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상태를 말하고, 균형이 아닌 상태는 불균형이라 그랬죠. 그 불균형은 초과 수요라는 불균형 또는 초과 공급이라는 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요. 공급이 더 많은 불균형에서는 가격이 내려가서 균형으로 가게 되고요. 수요가 더 많은 불균형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서 균형으로 가게 된다 그랬죠. 이론적으로는 균형이라고 하지만 우리 실무상으로는 균형이란 말을 쓰지 않고 보합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합이라는 상태는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변해서 가게 돼 있어요. 가격의 움직임에 의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조절이 되면서 결국 균형으로 가요. 그러니까 공급량 변화나 수요량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정된 균형은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은 균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뭐가 변하면은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선이 변하죠. 선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면은 교차점이 바뀌죠. 이 교차점이 균형점인데, 교차점이 바뀐다는 것이 균형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의 이동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 변화나 또는 공급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만 균형의 이동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했고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수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고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인데, 근데 그게 뭔가에 비해서 더 많이 변하고 뭔가에 비해서 더 적게 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는 거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가격이 변하는 거에 비해서 수량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해서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소득이 변하는 것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변한다. 소득이 변하는 것에 비해서 수량이 적게 변한다. 이렇게 해서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것도 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교차 탄력성에서 수량 변하는 정도를 보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녀석이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가격 탄력성,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교차 탄력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이 시장론하고 다음에 정책론 했죠. 정책론. 시장론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했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과장국수 비비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 기능. 요 기능 때문에 요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정책론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서는 자고가 정형했죠. 자원 배분 기능을 꼭 기억하라 그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을 배분한다?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 그랬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보고 수요자나 공급자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자연스럽게 배분된다 그랬어요. 그 자원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그랬죠. 자신의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배분되는데 그게 시장의 기능이라 그랬고요. 그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시장 실패가 나타나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그랬죠. 그 외에 여기는 입지론이라든가 효율적 시장 이론도 있죠.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내용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했었죠. 이런 주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 지대론, 그리고 도시 공간 구조론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하게 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했었고요. 정책론으로 들어오면은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 정책, 그리고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 주택 정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가 있었죠. 자, 요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해서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정부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게 있었어요. 왜 개입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졌죠. 조금 전에 여기에 문제가 생길 때, 시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뭐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고, 처음서부터 시장이 못하는 거 개입한다 그랬죠. 그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자, 요거는 한 번 출제되긴 했어요. 지문으로. 근데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지문으로만 한 번 나왔고요. 10문제가 전부 다 여기서 정답이 되도록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 해서 요거는 외공불비에 대해서 그 원인 더 했죠. 외공불비. 특히 외부 효과가 5문제 나왔었고요. 공공재 2문제 나왔었고요. 합쳐서 3문제. 그러니까 외부 효과 공공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개입할래 할 때는 직접 개입할래, 선수가 되는 거죠.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버리는 개입, 직접 개입이 있고요. 또 간접 개입, 각종 지원, 보조 이런 것이 있죠.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거 소개만 해드렸죠.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거,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때 나오는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비축제도 이런 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라는 걸 소개했고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했고, 그 분양가 규제도 있기는 해요. 분양가 규제는 분양시장에서 규제하는 거고, 이거는 임대시장에서 규제하는 거. 성격이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설명이 약간만 이제 달라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소개했죠. 보조를 하게 되면은 보태받아서, 그걸로 합쳐서 이제 수요를 증가시키면, 수요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임대인도 혜택 보는 그런 효과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다음에 여기는 조세 전가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조세가 전가돼서 그 상대방한테 얼마만큼 전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부담을 갖느냐. 이게 조세 기척의 문제라 그랬죠. 이 조세 기척의 문제는 탄력성과 관련된다 그랬어요.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성이 큰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조세는 덜 부담하게 돼 있죠.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는 덜 부담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되는 결론입니다. 여기 이제 3주차, 4주차에는 투자론을 했죠. 투자론 이제 5주차에 걸쳐서 투자금융론. 자, 여기서는 이제 지렛대 효과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타인 자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를 줘야 되죠. 그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보다도 높은 수익을 내게 되면은 그 이자만큼 주고 남는 것은 나한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남의 돈하고 내 돈하고 같이 투자했을 때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그냥 총자본 수익률밖에 못 얻어요.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할 때에는 총자본이 자기 자본 전액이죠. 그럴 때는 그 총자본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근데 남의 돈하고 같이 투자할 때는 남의 돈을 사용하는 이자율이 전체 총자본 수익률보다 싼 이자일 때는 그 이자만큼 주고 남는 건 나한테 얹게 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자본 수익률보다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정예지렛 효과고요. 근데 예상대로 안 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싸다고 생각해서 이자율을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왔지만 그거보다도 수익률이 낮을 때가 문제죠. 이자 주는 것보다 수익률을 낮게 내버리면 거기 이자를 채워서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번 것에서도 빼서 주거나 아니면은 모자라면 원금에서 빼서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이걸 이제 부의 지렛 효과. 아주 예외적으로 영의 지렛 효과도 있어요. 중립적 지렛. 그거는 이제 이자율만큼의 수익률만 냈을 때는 남고 모자라는 게 없죠. 그럴 때는 중립적 지렛 이런 게 있었어요. 다음에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했고요. 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벌써 졸리기 시작하죠. 제가 늘 신경 쓰는 게 시간하고 이렇게 조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가면 희한하게 10분에서 15분 가면은 자연스럽게 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지금 밖은 춥지 안은 따뜻하지. 추운 데서 들어왔으니까 목소리도 이게 졸린 목소리 공부하는 거니까 재미도 없지. 그죠? 별로 재미없죠, 이 공부가. 보통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졸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딴 분이 졸아요. 근데 졸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은 이 현금 수지 측정했어요. 현금 수지 측정. 제가 이제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깨치겠지. 그런 심정입니다, 속으로. 앞으로 장기 레이스죠. 앞으로 10개월 이상 계속 할 건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순서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결국에는 채워지겠죠. 그 장기 레이스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현금 수지 측정,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을 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요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위험과 수익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손실 볼 가능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상치라는 게 있으면은 그 예상치로부터 위로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아래로도 벗어날 수 있죠. 자, 이 위든 아래든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금 같은 거는 예금 얼마 2% 주기로 했다. 예금 이자율.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게 아니죠. 딱 정해진 것만 주잖아요. 더 나올 수도 않고 덜 나오지도 않고 이건 벗어날 가능성이 없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위험이 없는 거죠. 근데 펀드는 그렇지 않죠. 펀드는 예상 수익률이 그 은행 직원이 5%는 예상이 돼요. 이 정도는 돼요 하더라도 반드시 5%가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그게 펀드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 하고 이 주식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 주식 직접 투자
펀드에 투자하는 거 말고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거하고 때 오르락 내리락이 더 심하겠죠.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하루아침에 500만 원 날렸어요. 전날 뭔가가 낌새가 이상해서 오늘은 분명히 뭔가 이상할 것 같다. 아침에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상한가로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매수하려는 이 매수 주식 수가 500만 주가 넘어요. 상한가에. 시작을 상한가로 했다고요. 자, 근데 500만 주가 되니까 이게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일도 또 상한가 갈 수도 있으니까 안팎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3분 만에 그 많던 이 물량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이 됐는데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다시 오는 거예요. 부랴부랴 4%에서 팔았어요. 그나마 4% 먹었어요. 그게 500만 원 가까이 돼요. 상한가 차이가. 이 잔고에 있던 양에서 이렇게 500만 원. 근데 그날 마이너스 20에 맞췄어요. 마이너스 20에 맞췄으니까 그나마 그때 판 게 다행이죠. 하루에도 왔다 갔다 이 정도가 심하죠. 이게 위험이 큰 거죠. 먹으면 크게 먹었을 수도 있는데 크게 못 먹었어요. 그냥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그게 주식이죠. 직접 투자는. 근데 펀드 투자는 그 정도는 아니죠. 제가 주식 투자하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면서 제가 할 때는 몰빵 투자하고 있어요. 몰빵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진폭이 큰 거죠. 만약에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분산을 했으면은 그러지는 않죠. 아무튼 이게 위험이 크다는 거는 이 진폭이 큰 게 위험이 큰 거. 이건 진폭이 작은 거는 위험이 작은 거. 근데 이 위험의 크기를 뭘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위험의 크기를 표준 편차나 분산의 크기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표준 편차나 분산은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고 수익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평균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이게 이제 평균, 요즘 예상치가 5%다. 이게 이제 평균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게 이쪽이든 이쪽이든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 여기는 작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크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그러면서 위험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금, 법인, 유 이렇게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설명드린 거는 제가 1개밖에 없어요. 사업상 위험 1개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금융적 위험이나 인플레 위험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라고 했고요. 나머지 2개는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어느 정도는 감이 와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게 3가지고요. 그 중에 1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상 위험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라 그랬어요? 장사 안 되는 게 제일 걱정된다 그랬잖아요. 그 장사 안 된다는 게 수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 수요가 별로 없는 원인이 수요 자체의 크기, 수요 총량의 크기가 적을 수도 있지만 공급자가 너무 많아서 수요는 많아도 그 가게별로 손님이 분산돼 버리면은 수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없거나 공급이 너무 많거나 이러면은 장사 안 되는 거죠. 이러면은 그게 바로 시장 위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사 안 된다는 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요 공급 얘기 나오면은 뭐 생각하라고요? 시장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게 수요 공급과 관련된 것이고 그거는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이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위험이죠. 근데 장사는 잘 되더라도 망할 수 있다 그랬죠. 각종 다른 위험 요소들이 있다 그랬죠. 뭐 불이 난다거나 다른 사고가 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것들을 운영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위험.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위치 위험. 그래서 사업상 위험에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이것만 좀 더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나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험의 유형해서. 그리고 위험에 대한 그 투자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이걸 더 선호하는 사람, A를 선호하는, 이거 말씀 안 드렸나 혹시? 했죠? A를 더 선호하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 B를 더 선호하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 A나 B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 중립형. 자, 이런 이제 위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이라는 게 이제 투자에 대한 이 산출의 결과물이죠. 그걸 이제 보통 수익률로 나타내죠. 수익률. 수익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보통 수익률로 나타내죠. 그 수익률. 자, 혹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퍼센트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퍼센트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퍼센트에 대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부터 연습을 좀 해두세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다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4, 5, 6 이렇게. 정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필요한 거는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로 이렇게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나요? 그러면 그렇게 필요한 이 퍼센트를 잘 모르겠다 내가. 그러면은 뭘 모르는지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좀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퍼센트가 우리 시험에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수익 또는 수익률 이렇게 하는데 수익률로 나타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야, 내가 뭐 투자해가지고 200만 원 벌었어. 자, 200만 원 벌었는데 금액으로 나타내면 200이지만 그게 10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 벌었는지 1억 투자해서 200만 원 벌었는지에 따라서 그 성과의 정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퍼센트. 자, 아무튼 그 수익률에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 기대 수익률이 바로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가중평균. 가중평균 개념 말씀드렸나요? 무게를 더한다. 제가 이거 안 했나요? 가중평균 개념. 여기에 추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천칭전에 한가운데에 자리 잡으면은 여기에 균형을 잡을 수 있죠. 이게 양쪽이 똑같으면 이게 비슷하나요? 무게가 똑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한가운데 자리 잡으면 이게 균형을 잡죠. 근데 이쪽이 더 이제 추를 한 개 더 올리면은 무거워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무게 중심을 잡으려면은 요 위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이 대목에서 설마 왼쪽 이러면 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정확하게 오른쪽 어디쯤이면 될까요? 오른쪽에 전체를 몇 등분해서 전체를 3등분해서 몇 칸? 무거운 쪽으로 몇 칸? 무거운 쪽으로 2칸이에요. 전체가 추가 몇 개예요? 전체가 추가 3개죠. 맞잖아요. 3개 중에 무거운 쪽, 이 3칸에서 무거운 쪽으로 2칸 가야 된다고요. 무게를 더한다 이런 의미예요. 무게를 더한다. 무거운 쪽으로. 그게 가중평균 개념이에요. 됐나요? 이 가중평균 개념을 알면 우리 시험에는 굉장히 유리해요. 우리 시험에는 전체를 몇 등분 하는 게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나중에 시장론 밑에 보시면은 입지론이라는 게 나오죠. 그 입지론에 이제 상업입지 이런 게 있어요. 상업입지. 그러니까 상업입지 여기서는 이제 점포의 점유율 같은 거 계산해요. 점포의 점유율. 그 점유율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 A 점포가 당기는 힘, B 점포가 당기는 힘, 뭐 이런 식으로 크기가 나온다고요. A 점포가 당기는 힘이 400, B 점포가 당기는 힘이 800.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1대 2잖아요. 1대 2면은 전체를 몇 등분 한다? 3등분 하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1대 2, 전체를 3등분해서 2칸은 이쪽으로, 1칸은 저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었는가 하면은 감정평가론에서 토지의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여기가 1000제곱미터의 정체가 1000제곱미터인데 이게 600제곱미터는 완경사예요. 완경사. 경사가 약간 아주 약한 정도의 이 경사예요. 이거는 평지예요. 400제곱미터는. 완경사는 주변에 이 평지에 비해서 가치가 80%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100% 가치가 나가지만 요거는 80% 가치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은 이 전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치는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갈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곱미터당 가치는. 근데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기 94%, 92%, 90%, 88%, 86%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가중평균 개념을 아신다면 가중평균 지금 이게 100%의 가치가 나가고 80%의 가치가 나가는데 이게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평지 반, 완경사 반이라면 몇 프로의 가치가 나가겠어요? 한가운데인 90이 되겠죠. 이 양쪽에 80과 100의 한가운데인.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완경사 부분의 넓이가 좀 더 넓죠. 그러면은 90%보다는 가치가 낮겠죠. 한가운데보다는 무거운 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80% 쪽으로. 90%에서 80% 쪽으로 끌려가면은 얘네들은 예선 탈락이에요. 아직 계산 안 해도 예선 탈락이라고요. 그러면 찍어도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죠. 실제 우리 시험에 나온 문제 이게. 실제 나온 문제, 실제 나온 문제. 예, 근데 이게 6대4잖아요. 6대4면은 한가운데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조금 벌어져 있어요? 조금 벌어져 있죠? 그러면은 90%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란 얘기죠. 맞잖아. 이게 7대3이면 이게 700제곱미터고 300제곱미터면은 더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80%에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80% 20%면은 더 가까워지다가 여기가 100%고 여기가 0%면 전부 다 80이 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무거운 쪽으로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개념이 이게 가중평균 개념이에요. 혹시라도 중학교 1학년 자녀분 있나요? 있으신 분 있나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면 내년에 중학교 2학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소금물 농도 문제가 나와요. 소금물 농도. 3% 소금물 200g 하고 6% 소금물 100g을 섞으면 몇 프로 소금물 몇 g이 되나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중평균 개념이에요. 지금 3%와 6% 어떤 게 더 짠 놈이에요? 6%가 더 짠 놈이죠. 그러면 3%더 싱거운 물과 더 짠 물을 섞어버리면 농도가 얘보다는 더 짜게 될 것이고 얘보다는 싱겁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짠 물의 양이 더 많아요? 덜 짠 물의 양이 더 많아요? 덜 짠 물의 양이 더 많죠. 덜 짠 물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한가운데보다는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3%에 더 가까운 농도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이거를 총 몇 등분을 하면은 3등분을 하면은 3에서부터 6까지를 3등분을 하면은 3, 4, 5, 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두 칸을 어느 쪽으로? 무거운 쪽으로. 무게가 더 무겁게 나가는 쪽으로. 그럼 몇 프로? 4%가 된다 이거죠. 안 풀어도 감으로 잡을 수 있는 감으로. 예, 그러면은 정확하게 풀지 못하고 급할 때는 그 소금물의 양을 봐서 어떤 소금물이 더 많은지 봐서 대충 가서 찍으면 그래도 그 근처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안 풀어도. 찍는 것부터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지금. 가중평균 개념이 그런 거예요. 감을 그렇게 잡으면은 혹시라도 급할 때는 찍어도 근처 가서 찍는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아무튼 이게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게 가중평균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확률이 반반이다. 확률이 반반인데 호황일 확률, 불황일 확률 각각 반반이고 호황이면은 8%가 되고 불황이면은 0%가 될 때, 뭐 또는 뭐 2%가 될 때 부동산 수익률이 그럼 평균적으로 몇 프로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할 때 이때 무게가 다 똑같죠. 이때는 확률이 반반일 때는 한가운데나 또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거나 관계가 없어요. 곱해서 더하거나 세 가지 방법 다 돼요. 그러면 요거는 4%, 요거는 1% 더하면은 5%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게 이제 예상 수익률이 5%다.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렇게 가중평균 한 게. 근데 만약에 이게 확률이 더 높다. 이게 더 낮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게가 더 무거우니까 5%에서 반반일 때 5%니까 이게 더 무거우면 5%보다는 더 높게 되겠죠. 그 더 높게 되는 거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된다. 4.8%. 여기는 0.8%인가요? 맞나요? 그럼 4.8%와 0.8%를 더하면은 5.6%가 되죠. 이렇게 더 높게 나온다고 이렇게 더 높게. 그죠? 이쪽이 더 확률이 높으니까 무거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거를 가중치라 그래. 가중치. 가중치가 더 높은 쪽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에서 계산하는 게 뭐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균 또는 가중평균 다 가능해요. 평균 또는 가중평균. 그건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수익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익. 그러니까 요 지금 각종 가능성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위에. 이런 것의 평균이 5%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런 기대 수익률과 어떤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할 때는 한다는 사람들은 이 기대 수익률이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기대 수익률이 마음에 든다는 얘기는 그 사람 속에 생각하는 기준은 요거보다는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 속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바로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했고요.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자, 요 위험 수익 얘기했고요. 나중에 이제 위험 수익 관계라든가 또는 위험 수익 그 상쇄 관계 또 조금 더 복잡한 내용, 위험 관리 기법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와서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라 그랬어요. 분산 투자는 뭐를 줄이기 위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 위험을 줄이는데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죠. 애석하게도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어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은 이거는 체계적 위험이라면서 줄일 수가 없죠. 체계적 위험은 애석하게도 줄일 수가 없고요. 뭐를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비체계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요. 어떤 거는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거는 영향을 적게 받고 어떤 거는 아예 영향을 받지 않고 뭐 이런 하나의 위험 요인이 이렇게 각각의 종목에 미칠 때는 그렇게 미치기 때문에 비체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류독감 이런 것이 그런 거예요. 조류독감, 구제역 이런 것들은 터지면은 영향받는 종목의 주식이 있고 그렇지 않는 주식이 있죠. 그런 것들이 비체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영향받는 종목에 100%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터지면은 대박, 깨지면 쪽박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수업 시간에 한 대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분산 투자 하셔야 돼요. 저는 몰빵 투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 하십시오. 자, 아무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더라도 가능한 한 많이 줄여야 되겠죠.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자산수를 어떻게?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양하게. 그리고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변동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분산 효과가 높다. 자,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했죠.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언제 어떤 표를 사용해야 되느냐. 자, 요거 할 때 제가 혹시 이걸 확인을 안 했어요. 이걸 확인을 안 해서 혹시 그때 왜 저럴까 하고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현재 100만 원을 1년 후에 금액으로 바꿀 때 이자율이 10%라고 했을 때 이자만 계산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자만 계산한다면 곱하기 0.1 하면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요 1년 후에 얼마하고 같으냐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이자의 합계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자만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금액은. 그럼 원금은 얼마고? 원금은 100인데 거기에다 뭘 더한 거를 해야 돼요. 0.1을 곱하기 100 곱하기 이걸 더한 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와 같은 개념은 이걸 여기도 100이 있고 여기도 100이 있기 때문에 100을 묶어내면 분배 법칙이에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나와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분배 법칙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1이 여기 보이지 않던 1이 생긴 거예요. 보이지 않던 1이 나타난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전개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100 더하기 100 곱하기 0.1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요 1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지나간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요 1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원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1은. 요 뒤에 플러스 0.1은 이자율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요게 1년 지났을 때는 100에다가 원금 100에다가 한 번을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게 11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110이 된
요 상태가 다시 원금이 돼서 2년 후에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10에서 다시 곱하기 1 플러스 0.1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원금이 되니까. 이걸 복리 계산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셈이 되니까. 근데 결국은 110에서 1 플러스 0.1을 또 곱하는 것은 100에서부터 친다면 1.1을 몇 번 곱하게 되는 거예요? 2번 곱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10년 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100 곱하기 1.1에 10제곱 요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혹시나 그때 요 1이 뭐 때문인가 하셨던 분들은 요렇게 해서 나온 거니까 자 요렇게 하시고 이쪽으로 갈 때는 반복해서 곱해 나가지만 다시 반대로 돌아갈 때는 반복해서 나누어 가죠. 자 그런데 그거를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표를 만들어 놨다 그랬죠. 이런 표를 만들어 놔서 이때 금액을 알고서 미래 금액을 계산하려고 할 때는 이 말이에요. 이때 금액을 알고서 미래 금액을 알려고 할 때는 무슨 계수표에서 찾아야 되고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표에서 찾아야 돼요. 한 번이고 미래가치 계수표 이런 표가 있죠. 이런 표에서 여기가 10%다. 여기가 10년이다. 그러면은 현재 1억 원이 10년 후에 얼마가 될 거냐? 1년에 10%씩 이자가 붙는다면 했을 때 여기 있는 숫자를 찾아서 여기 가서 곱하기 하라 그랬죠. 예, 요 표의 이름이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표 또는 미래가치 계수표 이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금액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현재 얼마하고 같은지를 알려면은 여기에서 10번 나누어 와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나누는 숫자를 알려주는 게 원칙이 아니라 곱하는 숫자를 알려주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누는 게 더 힘들어요. 2.594라는 숫자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나누면 돼요. 사실은 이게 10년 10%일 때는 요 1억에다가 나누기 2.594 하면 되지만 나누기 2.594 하는 것보다는 곱하기로 숫자를 바꿔서 곱하는 게 더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걸 역수를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 역수의 표 이름이 뭐라고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표 한다고요.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의 역수의 역수. 그래서 이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표고 여기는 일시불의 내 미래 가치 계수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0.3855라는 숫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여기는 2.594. 그러니까 2.594와 0.385는 거의 역수 관계입니다. 이게 근사치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하면 정확하게 일은 안 돼요. 근사치라서. 근데 아무튼 역수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곱해서 10년 후에 1억이 현재 3,855만 원 정도 된다. 이런 표에 있는 숫자를 갖다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곱하기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구별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요거 말고 두 개 더 했나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또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지워도 되고요. 자, 저거는 지금 방금 한 거는 한 번이었죠, 한 번. 근데 이제는 매 기간 말이죠, 매 기간 말.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고요. 이것의 합계예요, 합계. 이 금액 합계. 자, 그래서 요거는 이자가 제일 많이 붙어 있고요. 요거는 이자가 얘보다는 한 번 덜 붙어 있고, 얘는 이자가 하나도 붙지 않고 합산돼요. 요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적금 불 때요. 적금 불 때 오늘부터 적금 붙는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은행에 간 날부터 적금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연도 말이에요, 말. 첫 번째 연도 말에 또는 첫 달 말부터 집어넣어요. 그래야만 이런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공식. 이런 공식을 적용하려면은 첫 번째 말부터 불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무에 쓸 때는 요거를 다시 조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것도 뭐를 만들어야 돼요? 요것도 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표를 만들어서 여기 기간 10년 집어넣고 여기에
0.1 집어넣고 여기 0.1 집어넣고 하면은 여기 이제 10% 10년 할 때 여기 숫자가 나온다고. 여기 숫자가 요거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15.94라는 숫자가 나와요. 약. 요 계산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공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식 만들려면은 매 기간 말이에요. 말이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3년간 매년 말 이렇게 이런 문제는 나온단 말이에요. 3년간 매년 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도 이렇게 3년간 매년 말 1,000만 원씩 들어간다. 이러면은 쓸 때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금액을 계산하세요. 이럴 때는 이 숫자를 안 알려줘요. 이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돼요. 이 정도는. 자, 여기도 10% 적용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첫 번째 연도 거는 몇 번 이자가 붙어요? 3번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연도 말이잖아요. 3년간 매년 말 했잖아요. 3년간 매년 말 했으니까 이걸 3번 이자 붙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첫 번째 연도 말부터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몇 칸을 오는 거예요? 2칸 오는 거예요. 2칸. 여기서부터 요 시점까지 몇 칸 오는 거예요? 2칸 오니까 얘는 이자가 2번 붙는 거예요. 얘는 이자 몇 번 붙어요? 1번 붙어요. 얘는 이자가 안 붙어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매기가 말이라는 거를. 근데 이쪽으로 갈 때는 안 해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갈 때는 3년간 매년 말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 요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할 때는 얘는 몇 번 나누기 해야 돼요. 여기 올라면은. 한 번 나누기 해야 돼요. 이렇게 한 칸 와야 되니까. 맞나요? 얘는 몇 칸 와야 돼요? 2칸 와야 2번 나누기 하는 거죠. 요 놈은 3번 나누기 하는 거죠. 그 칸수만큼 곱하기 또는 나누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됐죠? 자, 우리는 불입하는 금액이 언제라고요? 매기간 말에. 자, 근데 3년 정도 넘어서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거는 숫자를 줘요. 문제에서 숫자를 준다고. 10년 이런 거는 문제에서 숫자를 준다. 공식은 몰라도 된다고요. 근데 3년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돼요. 3년 정도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자, 그것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아무튼, 자, 요거는, 이렇게 10년 정도 된다. 그러면은 10%다. 그럼 이런 표가 있단 말이죠. 표에 있는 숫자를 문제에서 알려주면은 15.94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말 1억씩 10번이 불입된다. 그러면은 10번이 불입된다. 그러면은 원금은 10억이지만 그게 이자가 붙어서 10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다? 15억 9,400만 원 된다. 이 뜻이에요. 요 숫자를 어디에 곱한다고요? 요 1억에다가 1억 들어가는 그 1억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은 15.94. 요 숫자는 어느 표에 있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표에 있다. 그 표의 이름을 알면 되는 거죠. 저기서는 한 번이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표, 또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여러 번이니까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표에서 찾고, 또 이런 경우 반대로 복권에 당첨돼서 매년 말 1억씩 받을 거를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이 말이에요.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이러면은 지금 미리 땡겨 받는 거죠. 이게 10년이면은 매년 말 1억씩이니까 총 원금만 따지면은 10억을 받는 거죠. 근데 그 10억을 지금 한 번에 받으면 10억보다는 더 받겠어요? 덜 받겠어요? 덜 받겠죠. 그 덜 받는 금액을 계산하려면 또 이런 표에서 찾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 표의 이름은 뭐냐 이거죠. 방금 요거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라고 붙여요? 연금의 현가계수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연금의 현가계수표 몇 년 몇 퍼센트 찾는 거예요. 10년 10%라면 10년 10%를 찾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은 여기 숫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숫자는 6.145예요. 6.145라는 숫자를 요 1억에다가 곱하면 돼요. 1억 곱하기 6.145 하면은 6억 1,450이죠. 그러니까 10억보다는 적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가 무슨 표인지를 찾고 기간이 몇 년 또는 몇 개월 그리고 이자율이 몇 퍼센트 거기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직접 계산하는 건 한 2, 3년 정도는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2, 3년. 그러니까 2번 곱하기 하느냐, 1번 곱하기 하느냐, 또는 3번 나누기 하느냐, 2번 나누기 하느냐,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곱하기 수준이죠. 자, 그러면 이제 화폐 시간 가치도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금 수지 측정과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자, 현금 수지 측정과 투자 분석 기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현금 수지 측정까지 포함시키면 무려 4문제입니다. 4문제. 한 해. 현금 수지 측정하고 뭐하고 4문제 나온다고요? 투자 분석 기법. 이게 4문제 나온다고요. 근데 현금 수지 측정에서 중요한 거는 영업 수지 계산이에요. 지분 복귀 계산은 중요도가 조금은 낮아요. 그러니까 현금 수지 측정에서 영업 수지 계산은 요거 소득 이득 관련된다 그랬죠. 해마다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 관련되는 계산이고요. 나중에 처분할 때 이 지분 복귀 계산하는 것은 그건 자본 이득과 관련된다 그랬어요.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자, 일단 100% 임대된다면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뭐예요? 그게 가능총 소득이죠. 자, 요거는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뭐라 그랬어요? 유효총 소득이라 그랬죠. 통장에 입금으로 찍힌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1년간 통장에 입금으로 찍힌 총액은 유효총 소득. 자, 여기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3단계로 빠져나간다 그랬죠. 제일 먼저 뭘 빼고? 경비 빼고, 다음에 빚 갚고, 다음에 세금 내고. 자, 그 순서대로 경비 빼면 뭐가 남아요? 순영업소득이죠. 경비 빼고 순이에요. 빚 갚고는 세전이죠.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금 내고는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 자, 그래서 일단 유에서부터 출발해서 순, 전, 후. 자, 이게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요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공실이 있을 수 있죠.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방이 차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올 것이고요. 공실. 방은 찾는데도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죠. 불량부채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 기타 소득이 있으면 더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효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경비 빼고 빚 갚고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금. 세금은 세금인데 영업소득세 이렇게 하고요. 영업소득세. 경비는 경비인데 이제 영업경비 또는 운영경비 하면 돼요. 영업경비 또는 운영경비. 자, 요 구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결국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에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할인을 한다는 얘기, 할인. 그게 바로 뭐예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는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 했어요.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 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순순회 했고요. 순현가법이 있고 또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또 내부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순순회 했어요. 순순회.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어요?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있다 그랬죠. 현가 회수 기간 하고요. 연평균 순현가. 연평균 순현가. 현가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고,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얘네들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기억하라 그랬죠.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을 따로 기억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현가가 있으니까 할인을 하는 거니까. 됐나요? 자, 다음에 어림셈법에는 승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었어요. 승수했어요. 승수. 승수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해서 생각하라 그랬어요? 몇 년 걸리느냐 이렇게 한다 그랬죠. 몇 년 걸리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가능총 소득이 1억이고 유효가 9천이고 순영업 소득이 7천이고 여기가 3천이고 여기가 2,500이고 이렇게 했었죠. 이걸 이제 10억 주고 산다면 그 중에 4억은 자기 자본이고 6억은 돈을 빌린 거라면은 6% 주고 10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그게 가능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하면은 이제 가능총소득 승수가 되는 거고요. 유효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하면은 유효총소득 승수가 돼요. 그냥 줄여서 그냥 총소득 승수 이렇게 한다고요. 7천만 원으로 몇 년 걸리느냐 하면은 이건 뭐예요? 순영업소득 순수 줄여서 순소득 승수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3천만 원으로 몇 년 걸리느냐? 이거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근데 3천만 원으로는 10억을 회수하는 거예요? 4억을 회수하는 거예요? 3천만 원으로는 4억을 회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밑에 두 놈은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는 거고 요 위에 것들은 총 투자액을 회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총 투자액을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이러면은 틀렸죠. 짝이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묻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총 투자액은 순영업 소득까지가 회수하는 거고요. 지분 투자액은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해서 승수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용어 다 외우는 건 나중에 해도 사실 늦지는 않아요. 번역해서 생각하는 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 용어가 조금 더 어렵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맨 끝에부터 요거 세후 수익률, 세후 현금 수지로 계산한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 요걸로 계산한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이란 말도 써요. 쓰는데 지분 배당률을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후 수익률, 지분 배당률. 자, 여기는 종합환원율 해요. 이것도 용어가 좀 색다르죠. 근데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기억해야 되고요.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맨 위에 거는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수익률법의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수익률법. 예, 그 중에서 이거 중간에 두 개 항상 반 갈라서 이쪽은 총투자액과 관련되고 뒤는 지분 투자액과 관련되는 거예요. 항상 반을 잘라서 앞서 나오는 것들은 총투자액 관련되는 거고 맨 끝에 뒤따라오는 거는 지분 투자액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세후 수익률, 세전 수익률 또는 지분 배당률 이거는 뭔 투자액하고 관련된다? 지분 투자액하고 관련된다. 종합환원율, 종합으로 나와 있잖아요. 종합, 이런 것들은 총 투자액하고 관련된다.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에 비대부채였어요. 비대부채. 대부 비율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집 살 때 집값의 몇 프로까지 대출해준다. 이게 대부 비율, LTV라 그랬죠.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이렇게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부채, 끝말잇기죠. 대부. 부는 부채 감당률이죠.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이건 클수록 좋다 그랬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그랬죠. 여기가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요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인데 여기서는 지금 4천 빠졌죠. 4천 빠졌는데 이 4천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순영업소득 7천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남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순영업소득으로 이걸 감당을 못하면 이게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는 게 부채 감당률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다. 요거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요거는 작을수록 좋다 그랬죠. 요거는 누구하고 짝짓기 하는 거라 그랬어요? 유효총소득, 요 위에 있는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짝짓기만 해도 돼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분모분자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분모분자를 신경 쓰는 거 없어요. 여기도 지금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승수라는 건 번역해서 몇 년 걸리느냐라는 정도로만 했단 말이에요. 굳이 분모분자를 말씀을 안 드렸죠. 근데 보기에도 몇 년 걸린다 할 때는 그 숫자를 계산하려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개념을 알면은.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누구하고 짝짓기 하는 거고, 부채 감당 순영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 짝짓기 하는 거고,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하고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짝짓기 하는 거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됐죠? 자, 요 내용들을 이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복습한 요거, 현금 수지 측정과 투자 분석 기법, 여기에서만 한 해 네 문제 나와요. 한 해 네 문제. 여기에서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동안 이걸 수업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융론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 금융론 복습은 좀 쉬고 뒤에 내용 나가 있습니다.